야, 상담관! 할 일 없으면 가서 애들 연애 상담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 지휘관한테 훈수질이야? 영하 20도의 혹한 병사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히터 빵빵한 차 안에서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던 악질 대대장 조연수 중령. 급기야 병사들의 안전을 지적하는 상담관을 향해 듣기 민망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쫓아내 버리는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어려워한다는 해병대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투스타 감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앞에서 펼쳐진 보여주기식 쇼의 절정. 붉은 파카의 지퍼가 내려가고 서슬 퍼런 별 2개가 번쩍이는 순간 기고만장하던 대대장의 다리는 그대로 풀려버리고 마는데요. 대대장 조연수, 내 놈이 말한 그 주제파, 내가 직접 시켜주지. 오늘의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건강과 행운이 고스란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기상청 예보로 영하 10도라고 했지만 해안 도로의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철썩하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행군 대열의 무거운 군화 소리에 묻혔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3대대 병력 300여 명은 완전 무장을 한 채 해안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미 30km를 걸어온 상태였다. 병사들의 눈썹과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내뱉는 숨은 거친 안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고통스러운 행렬의 맨 뒤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은 딴 세상이었다. 히터가 최고 단계로 돌아가고 있어 실내는 훈훈하다 못해 건조할 정도로 따뜻했다. 조수석에 앉은 운전병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대대장 조연수 중령은 여전히 춥다는 듯 야전상의 깃을 여미고 있었다. 어이, 운전병. 히터 좀 더 올려봐. 왜 이렇게 한기가 도나? 조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대대장님, 지금 최대로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즉, 차량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바람이 미지근해. 수송관한테 가서 말해. 대대장 차가 이 모양이면 전시에 어떻게 작전하냐고. 조중령은 혀를 차며 온열 기능이 있는 컵홀더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캔 뚜껑을 따는 경쾌한 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비틀거리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 병사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대열의 간격과 속도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아, 진짜. 삼중대 쟤네들 왜 이렇게 처지나? 야, 무전기 줘봐.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작전장교가 화들짝 놀라 무전기를 건넸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소리쳤다. 망망대, 망망대. 여기는 대대장. 야, 삼중대장. 너희 중대 간격 벌어진다. 지금 산책 나왔나? 정신 안 차리지.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양호. 대대장님, 현재 선두소대 인원 중 2명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핑계 대지 마. 전쟁 나면 춥다고 안 싸우나? 당장 속도 붙여. 오늘 일몰 전까지 수경지 도착 못하면 중대장 내가 책임질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작전장교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병사들 굴려야 정신 차리지.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팬티 바람으로 얼음물에도 들어갔다고. 그는 다시 커피를 홀짝였다. 창밖에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병사의 손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지만 장갑은 얇고 해진 모직 장갑뿐이었다. 조중령의 시선은 그 병사의 손이 아닌 늦어지는 발걸음에만 머물렀다. 속도 더 내라고 방송해. 조중령의 지시에 운전병이 확성기 스위치를 켰다. 전방에 전달. 현 시간부로 속도 올린다. 나고하는 인원은 복귀 후 군장 구보 실시한다. 반복한다. 확성기 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병사들의 귀를 때렸다. 이를 악물고 걷던 김태우 일병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감각이 없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보다 멈추면 대대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차량 안에 조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쪼아야 움직인다니까.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지휘 차량과 살이 터지는 추위 속의 행군 대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두세 개는 그렇게 잔인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행군이 시작된 지 8시간. 해가 저물어가며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조연수 중령은 지휘 차량 안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을 주시했다. 대열의 흠이 나고자들이 발생하는 구간에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다. 두꺼운 등산용 붉은색 파카를 입고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걷고 있는 작은 체구의 사람. 군인이 아니었다. 작전장교, 저 사람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조중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훈련에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합니다. 훈련간 병사들 인권 실태 조사한다고 동행하겠다고 했던 상담관? 그 민간인 아줌마? 조중령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군대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지휘권에 간섭하는 것을 그는 끔찍이도 싫어했다. 차 세워. 안 그래도 진도 안 나가서 짜증나는데 민간인이 알짱거리니까 더 정신 사납네. 지휘 차량이 멈춰섰다. 조중령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붉은 파카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상담관님. 그 인물은 묵묵히 걷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조중령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려요? 그제야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고글 너머의 시선이 조중령을 향했다. 그녀는 고글을 천천히 벗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님. 행군 중에 부르셨습니까? 아니, 상담관님. 지금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훈련 방해되게 왜 자꾸 얼쩡거립니까? 인권조사고 나발이고 날씨 안 보입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지원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하세요. 병사들 사기 떨어지게 하지 말고. 조중령은 대놓고 무시하는 어투로 쏘아붙였다. 그에게 그녀는 계급장도 없는 그저 귀찮은 민간 계약직 공무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한가을은 물러서지 않았다.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후미 그룹 병사들의 동상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중대 인원 중 3명이 이미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 조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이봐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훈련이 원래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지휘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담관님은 가서 따뜻한 커피나 드세요. 주제넘게 간섭하지 마시고. 주제넘다. 한가을이 작게 은졸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의 안전을 챙기는 게 주제넘은 일이라면 지휘관님의 주제는 뭡니까?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 쐬는 겁니까?
뭐? 이 여자가 진짜. 조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이 대대장에게 대들다니. 당신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야. 업무 방해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운전병. 이 아줌마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보내.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가을은 그 손가락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대대장님.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서 훈수질이야. 조중령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서서 차에 탔다. 한가을은 닦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차량 번호판을 보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켰을 뿐이다. 조연수 중령. 민간인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라면 병사들에게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하군. 그녀는 사실 상담관으로 위장한 감찰단장이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조중령은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항의 겨울은 이빨을 드러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해안 도로를 걷는 것은 행군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병사들의 구나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는 더 이상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비명처럼 들렸다.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고글 너머의 눈은 참담함으로 일렁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학대다. 그녀의 시선이 바로 앞서 걷던 일병의 군화에 머물렀다. 군화끈이 헐거워져 발목이 꺾일 때마다 위태로워 보였다. 걸음걸이로 보아 이미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한 상태였다. 잠깐. 한 소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병사의 어깨를 잡아 부축했다.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퀭한 눈, 콧물이 말라붙은 인중,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입술. 김태우 일병이었다. 누구십니까? 김일병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잠시 멈춰봐. 손 좀 보자. 한 소장은 김일병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잡았다. 얇은 모직 장갑은 이미 땀과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이라기보다는 얼음 조각을 손에 두르고 있는 꼴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기자 퉁퉁 부어올라 감각을 잃은 손가락들이 드러났다. 손톱 밑은 이미 흑색으로 변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상이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 얼마나 걸었어? 오전부터 감각이 없었습니다. 방한 장갑은? 이게 다야? 지급받은 스키파카용 벙어리 장갑 없어? 김일병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창고에 있다고만 들었고 행보관님이 수량이 부족하다고 있는 거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한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가 알고 있는 보급 장부에는 분명 제3대대 전원에게 신형 방한 장갑과 발열 조끼가 불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장은 1950년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카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김일병의 겨드랑이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쥐고 있어. 그리고 잠깐 대기해. 한 소장은 대열 옆으로 빠져나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지휘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차량 안에서는 은은한 실내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똑똑. 그녀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주먹으로 쾅쾅 유리가 울릴 정도로 세게 두드렸다. 그제야 창문이 내려갔다. 조연수 중령이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으며 짜증 섞인 얼굴을 내밀었다. 차 안에서는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아, 또 뭐야?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조중령의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손가락이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걷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차 안에서 야식을 즐기고 있었다. 한 소장의 이성이 툭 끊어질 뻔했다. 대대장님, 식사는 맛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뭐? 비꼬냐? 배고프면 너도 태워달라고 사정하든가. 할 말 없으면 꺼져. 방금 병사 한 명의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상 2도 이상입니다. 당장 후송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 장부에는 지급되었다고 나온 방한 장비들, 지금 병사들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중령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웃음을 지었다. 야, 참관인. 너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네. 동상? 군인이 그 정도 추위도 못 견뎌서 어떡해? 그거 다 엄살이야. 그리고 장비. 아까워서 안 줬다, 왜? 훈련 끝나고 정비하려면 귀찮으니까 아껴둔 거라고. 새 거 줘봤자 애들이 험하게 써서 다 망가뜨려. 병사들 손가락보다 장비 망가지는 게 더 걱정이라는 겁니까? 말 조심해. 내가 내 부대 물자 관리하겠다는데 외부인 주제에 무슨 참견이야. 동상 걸린 놈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정신교육 다시 시켜줄 테니까. 조중령의 눈에 병사들은 소모품 혹은 자신의 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운전병 창문 올려. 찬바람 들어오잖아. 라면 식어.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올라갔다. 검게 썬팅된 유리에 한 소장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올라가는 창문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대신 그 유리 너머 라면 국물을 다시 들이키는 조중령의 실루엣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보급품을 아낀 게 아니다. 횡령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히 귀찮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창고에 있다는 물건들이 실제로는 없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한 소장은 다시 행군 대열로 돌아왔다. 김태우 일병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예비 장갑을 벗어 김일병의 손에 끼워 주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네. 행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지옥.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품 안의 스마트폰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XX일 23시 40분. 대대장 조연수 동상 환자 발생 보고 묵살. 보급품 미지급 사실 확인. 직무 유기 및 횡령 의심. 이 기록은 훗날 조연수 중령의 목을 죄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될 것이었다. 행군 2일차 밤. 대대는 해안가 절벽 아래의 공터에 수경지를 편성했다. 위치 선정부터가 최악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중령은 경치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곳을 고집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씩씩거리던 소리는 콰앙하는 굉음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똥바람이 터진 것이다. 텐트 잡아. 날아간다.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강풍에 삼중대의 대형 천막이 돛담배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팩이 뽑히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쇠로 된 지주핀이 흉기처럼 튀어올랐다. 으악! 지주핀에 맞은 병사 하나가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텐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장비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혼란 그 자체였다. 대대장님, 이소대 텐트 전복.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지휘소 텐트 안에 있는 조중령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신경질적으로만 들려왔다. 아이씨, 시끄러워. 야, 장비 안 날아가게 해. 텐트 찢어지면 니들이 물어낼 거야? 부상자는 대충 의무대 보내고 일단 장비부터 챙겨. 지휘관이 나와서 현장을 통제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장비 타령만 하고 있었다. 간부들도 우왕좌왕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였다. 혼란의 중심을 가르고 한 사람이 튀어나갔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텐트 천에 깔려 허우적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 셋. 팩 망치 들고 이쪽으로 붙어. 나머지는 텐트 스커트 밟아.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도 아니었지만 바람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그것은 훈련된 지휘관만이 낼 수 있는 복강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지휘성이었다. 얼떨결에 병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당겨. 하나, 둘, 셋 당겨. 그녀는 직접 밧줄을 어깨에 걸고 당겼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과 지지력은 성인 남성 두 몫을 해냈다. 펄럭이던 텐트가 팽팽하게 자리를 잡았다. 거기 의무병. 멍하니 있지 말고 이리 와. 여기 두부 열상 환자 있다. 그녀는 얼굴을 다친 병사를 눕히고 능숙하게 압박 지혈을 했다. 주머니에서 개인용 플래시를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손놀림은 군의관보다 빨랐다. 이마가 찢어졌지만 의식은 명료해. 지혈만 잘하면 된다. 쫄지 마. 그녀가 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자 공포에 질려 울먹이던 병사의 표정이 진정되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간 상담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지시에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대장은 뭐합니까? 인원 점검하고 팩 보강 작업 지시하세요. 바람 안 잦아듭니다. 차량으로 바리케이드 쳐서 바람 막아야 합니다. 한 소장이 멍하니 서 있는 삼중대장에게 호통을 쳤다. 대위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관등 성명을 대고 뛰어가 버렸다. 사단 참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상급자로 인식해버린 것이다. 30분 후 야영진은 안정을 되찾았다. 무너진 텐트는 다시 세워졌고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병사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상황을 정리한 작은 영웅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 소장은 흑투성이가 된 장갑을 털며 일어섰다. 그때 뒤늦게 지휘소 텐트에서 조중령이 기어 나왔다. 그는 잠바를 대충 걸친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아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야, 다 정리됐어?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들은. 그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텐트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만일 뿐이었다. 한 소장은 조중령을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이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그가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순간에 추락시켜야 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와, 저 사람 뭐야? 대대장보다 100배 낫네. 특수부대 출신인가? 포스가 장난 아닌데. 대대장은 코빼기도 안 비치. 병사들의 마음속 천칭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급장과 흙바닥을 구르며 자신들을 지켜준 이름 모를 참관인.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극 속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광풍이 지나간 새벽 야영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끊임없이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난방유조차 아낀 탓에 텐트 안은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다. 한가을 소장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 랜턴 불빛을 낮추고 텐트 사이를 순찰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혹여 저체온증으로 잠들다 죽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한 소장이 랜턴을 비췄다. 김태우 일병이었다. 그는 한쪽 팔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서 있었다. 김일병, 안 자고 왜 나왔어? 몸도 안 좋은데. 드릴 말씀이. 아니,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일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볼까봐 겁에 질린 짐승 같았다. 한 소장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랜턴을 껐다. 이쪽으로 와. 차량 뒤쪽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트럭 뒤편으로 이동하자 김일병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물건을 건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것은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다. 이게 뭐야? 행정반 컴퓨터. 비밀 폴더 백업본입니다. 김일병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군수가 개원입니다. 원래 보급품 들어오면 제가 전산 입력을 하는데 행보관님이랑 과장님이 시켜서 장부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하나는 실제 창고 현황이랑 빼돌린 물건 목록이 적힌 진짜 장부입니다. 한 소장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물적 증거였다. 이거 걸리면 너 영창 갈 수도 있어.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알고 가져온 거야? 압니다. 무서워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전역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김일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르트고 썩어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오늘 아까 낮에 제 손 잡아주셨을 때, 그리고 아까 텐트 무너질 때 저희 지켜주시는 거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김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동기, 오늘 텐트 팩에 맞아서 이마 꿰맸습니다. 제 선임은 발가락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은 저희 보고 약해 빠졌다고만 합니다.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저희가 쓰다가 버리는 건전지입니까? 한 소장은 김일병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손에서 병사의 절박함과 분노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김일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우 일병.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용기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해. 이 저장 장치가 저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추위와 고통, 저들이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돌려받게 만들 거야. 정말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게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텨줘. 김일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한 소장의 눈빛만이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자신의 파카 가장 깊은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조연수,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병사들의 피와 눈물로 배를 채운 지휘관, 그리고 그 증거를 목숨 걸고 가져온 어린 병사. 한 소장의 마음속에서 심판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일병을 텐트로 돌려보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날이 밝으면 사단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조연수 중령이 기획한 완벽한 쇼가 시작될 것이다. 한 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기대해라, 조중령.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한 쇼가 될 테니. 3일차 아침. 동해의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지만 제3대대의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사단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날이었다. 새벽 5시부터 조연수 중령은 병사들을 닥달했다. 야, 일중대장. 애들 얼굴이 왜 저래? 위장크림 다 지워졌잖아. 좀 폼 나게 덧칠하라고 해. 그리고 군복 다림질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전투복줄 안 서 있어?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며칠간 노숙한 병사들에게 칼각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조중령에게 병사들의 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행보관, 준비한 거 가져와. 조중령의 지시에 행정보급관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다. 카트 위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방한 장갑, 빳빳한 신형 방한복 상에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신형 전투화가 실려 있었다. 뒤쪽에서 덜덜 떨며 서 있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물건들은 분명 창고에 없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인원 20명. 앞으로 나와. 인사과장이 키 크고 체격 좋은 병사들, 소위 사진빨 잘 받는 인원들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는 지금 입고 있는 헌옷 벗고 이거 착용한다. 사단장님 오시면 맨 앞줄에 서서 사진 찍을 거야. 알겠어? 너희가 우리 대대 얼굴이다. 꾀죄죄하게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선발된 20명의 병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새 장비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바로 뒤에 서 있는 동기들과 후임들은 여전히 구멍난 장갑을 끼고 보풀이 인 낡은 방한복을 입은 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대장님,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조중령이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뒤로 보내. 사진 안 나오게. 병풍 세우라고. 쟤네들 꼴을 봐라. 거짓 꼴을 해가지고 사단장님 비위 상하게 할 일 있어? 최대한 안 보이게 구석으로 몰아넣어. 그 시각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가장 뒤쪽 버려진 병사들 틈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기만적인 행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앞줄의 화려함과 뒷줄의 비참함. 그것이 조연수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였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김태우 일병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거, 저희 주라고 나온 보급품 아닙니까? 맞아. 한 소장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원래 너희들 것이었어. 처음부터. 그녀는 주머니 속의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조금만 기다려. 저 연극 오래 못 가니까. 오전 9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의 차량 행렬이 도착하고 있었다. 조중령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자, 다들 웃어. 패기 있게. 해병대 정신 보여주는 거야. 병사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들어섰다. 성판에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병이 문을 열자 다부진 체격의 사단장이 내렸다. 충성. 신고합니다. 대대장 중령 조연수 외 300명 혹한기 전술훈련관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중령이 목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외쳤다. 연습시킨 대로 20명의 선발대 병사들도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사단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중령의 손을 잡았다. 그래, 조중령. 고생이 많네.
날씨가 기록적인 한파라는데 병사들 건사는 잘하고 있나?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대대원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비 상태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중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단장은 맨 앞줄에 선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새 장갑, 깨끗한 방한복, 윤기나는 전투화. 거참 든든하구먼. 우리 사단에 이렇게 보급 관리가 잘 된 부대가 있었나? 조중령 자네가 신경 많이 쓴 티가 나네. 병사들 안색도 좋고. 사단장은 뒤쪽에 병풍처럼 가려진 동상으로 신음하는 280명의 병사는 보지 못했다. 조중령이 교묘하게 트럭과 장비로 시야를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병사들의 복지입니다. 내 자식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조중령의 입에서 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뒤에서 듣고 있던 김태우 일병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래, 그럼 기념사진 한 방 찍고 가지. 남는 건 사진뿐 아닌가? 사단장이 사진 촬영 위치로 이동했다. 사진병이 카메라를 세팅했고 조중령은 사단장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섰다. 입이 귀에 걸릴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올해 근무 평정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 셔터가 눌리기 직전 차가운 목소리가 현장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트럭 뒤편 병풍처럼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인물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고글을 벗어 손에 쥐고 뚜벅뚜벅 사단장과 대대장 앞으로 걸어왔다. 조중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미쳤나? 감히 사단장님 앞에서. 그는 사단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눈을 부라리며 부관에게 턱짓했다. 당장 끌어내라는 신호였다. 뭐야? 자네는 누구인가? 사단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중령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사단에서 파견 나온 민간 상담관인데 훈련 참관하러 왔다가 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소장을 정신 이상자로 매도했다. 그리고는 한 소장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죽고 싶어? 당장 안 꺼져? 부관과 작전장교가 한 소장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 소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장교들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손대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려들던 장교들이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대대장 조연수. 한 소장이 조중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네 자식처럼 아끼는 병사들이 저 뒤에서 썩은 장갑을 끼고 떨고 있는 건 보이지 않나? 자네 눈에는 오로지 진급을 위한 사진 한 장만 보이는 건가? 이게 진짜 돌았나? 헌병.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영창 쳐넣어. 조중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단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오. 지휘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사단장마저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조중령은 의기양양해져서 코웃음을 쳤다. 들었지? 사단장님 명령이다. 끌고 가. 저 여자 뭐야? 헌병. 뭐해? 저 상담관 당장 끌어내. 조중령이 길길이 날뛰었다. 사단장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조중령, 무슨 일인가? 민간인이 통제가 안 되나? 죄송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상담관인데 아까부터 헛소리를 해대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 같습니다. 헌병들이 한가을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한가을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잠깐. 그녀가 내민 것은 해병대 사령부 감찰단장 신분증이었다. 손대지 마라. 헌병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한가을은 입고 있던 붉은 등산용 파카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파카가 벗겨지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급 정복이 드러났다. 칼주름 잡힌 셔츠 깃 위로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감찰단장님? 사단장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사령부 감찰단장님의 방문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경례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간부가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단 한 사람 조연수 중령만 빼고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다리가 풀린 채 비틀거렸다. 상담관. 아줌마가 아니었어? 투스타? 소장? 자신이 침을 뱉고 꺼지라고 소리쳤던 그 여자가 사단장과 동급인 장군이었다. 심지어 전군의 비리를 저승사자처럼 털어내는 감찰단장. 조연수 중령. 한가을이 나직하게 그를 불렀다. 자네 눈에는 내가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로 보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대했나?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건가? 그게 자네가 지휘하는 방식인가? 그게. 한가을은 김태우 일병에게 받은 USB를 사단장에게 건넸다. 이 대대의 보급품 횡령 및 장부 조작 증거네. 자네 예하 부대다. 자네도 책임져야 할 거야.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조중령이 사단장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사단장은 그를 발로 차버릴 듯이 뿌리쳤다. 한가을이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소령 박철민. 대대장 조연수 중령. 군형법 JXX조 횡령, 직권 남용, 허위보고 및 상관 모독 혐의가 명백하다.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을 명한다. 한가을의 서슬 펄언 선언이 떨어졌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니 즉시 지휘관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조중령은 헌병대 조사실로 분리 조치해라. 핸드폰 압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조중령의 양팔을 결박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건장한 헌병 2명에게 제압당해 끌려가는 모습은 이미 죄인의 형상이었다.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으악. 조중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휘 차량이 아닌 헌병대 호송 차량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가을은 창고 개방을 지시했다. 군수과장 행보관. 10분 내로 창고 개방해서 전 병력에게 미지급된 물자 불출해.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들도 저 차에 태워보낼 줄 알아. 실시하겠습니다.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갔다. 병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지옥이 끝난 것이다. 한가을이 떠나기 전 김태우 일병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을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내 용기가 부대를 살렸어. 그녀가 차에 오르자 280명의 병사가 일제히 필승, 을 외치며 경례했다. 붉은 파카를 입고 함께 걸었던 그 작은 아줌마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